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추, 윤 소송전 돌입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윤 총장이 어제 26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면서 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예, 그 추 장관이 24일 저녁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본안 소송이라고 하죠.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또 그 하루 전에는 이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명령을 좀 중단해 달라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네. 이틀 사이에 예상 밖의 아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행정소송이나 뭐 집행정지 신청이나 절차가 뭐 짧게 하냐 길게 하냐 혹은 뭐 재판을 여러 번 하냐 적게 하냐 뭐 그래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는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은 이제 소송 개시부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소요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진행이 돼서 결과도 아주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이 법무부 측은 이제 기존의 6가지 비의 사실에 대해 윤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이 점을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반박을 하면서 이건 비사실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거나 혹은 설사 잘못이 있어도 총장직을 그만둘 정도의 위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럼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승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십니까? 예, 일단 검찰총장은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대한 비행위가 아닌 한 이 검찰총장직의 직을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 측이 제시한 6가지 비행위의 면면을 보면 아직 그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금까지 보기에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법원도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윤 총장의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을 좀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이제 직무집행 정지와는 별개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또 개최하기로 했어요. 예,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네. 징계위원회는 총 7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과반인 4명이 찬성해야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이제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해임이나 적어도 남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좀 상당 기간 좀 정직 처분을 해서 이제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분석이 많고요. 네. 그렇다면 윤 총장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또 행정소송과 함께 또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라는 또 다른 가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검찰 내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예.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5일부터인데요. 지난 25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26일에는 서울 동부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등 이 평검사들의 회의를 열고 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거기에 서울 고검장을 포함해서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이 고검장들이 반대 성명을 냈고요. 네. 그리고 지검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네. 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 해갖고 총 3명의 지검장을 뺀 나머지 지검장들이 또 반대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특히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는 표현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검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제 불만이 외부로 이제 표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헌정 사상 최초입니까? 최초입니다. 여직 지금까지는 이 검찰총장이 뭐 징계에 올라가기는커녕 감찰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 박사방은 범죄 조직 40년 선고입니다. 아동성 착취물을 그 제작 배포했던 박사방 운영자죠. 그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전자발찌 30년, 또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함께 유치원 출입과 이제 적금 금지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네. 특히 법원이 또 이번 판결에서 의미가 있는 게 특히 이 법원이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또 그 일당을 마치 조직폭력 조직처럼 이 범죄단체 조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과연 이 부분이 성립이 될까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법원이 결론을 일단 내려준 겁니다. 네. 이 재판부에 따르면은 이 박사방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는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구성되고 또 가담된 조직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룹 관리 또 홍보를 하는 사람, 또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하고 전달하는 사람, 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배포하는 사람, 이렇게 행위를 세분해서 이제 수행했다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이 되려면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 40년의 형량이 좀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게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45년입니다. 거의 꽉 채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살인이나 이런 범죄도 보통 20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재판부도 이번 이 박사방 사건을 이 정신적 살인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크게 본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론의 평에서는 여론은 좀 형량이 적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범죄자들은 아주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예. 포승줄에 묶여서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예.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예. 예. 아무튼 뭐 최종 판결을 날 때까지 좀 제대로 좀 판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하게. 예. 자, 마지막 이슈 가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공무원 구하라법. 양육 없이는 유족연금 없다. 양육이 없이는 유족연금이 없다. 예. 그 지난 2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전체 회의에서 그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이 구하라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이 친모가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이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고 올해 이제는 5월에 폐기가 됐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 구하라 씨와 유사한 사건이 공직사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승직한 고 이제 강한열 소방관의 그 유족연금을 친모가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친모가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고 강한열 이제는 소방관의 친언니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그래요? 자매를 실제로 직접 부양했던 현지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서 유족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릴 때부터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이를 수령했다는 겁니다. 참. 예,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면요.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짠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연금법과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유족연금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이 법안이 이제 법사위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네. 이번에 재발이 된 이 구하라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육 의무를 저버렸거나 게을리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걱정도 기우인 것이 일단 법이 시행되면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호했던 기준이 판례를 통해 확립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 도대체 양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사례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준도 명확해지고 기준이 명확해지면 소송 역시도 줄어들 겁니다. 네. 이걸 생각하면은 또 무엇보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국민 상식이나 도덕 감정에 부합하니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쉽게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